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에서 기술 이사 겸 서버 개발 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권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들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여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많은 블로그 글들이 이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란 무엇인지, 어째서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무관한지 알아봅니다. 다 보고 나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PI 게이트웨이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이 관계를 오해할 경우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필수적인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와 무관한 이유.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란 무엇인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API 애플리케이션의 역할 구분. 하나씩 알아보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들. 그래도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들. 그래도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되는 경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API 게이트웨이 패턴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상황에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가 필요 없다라는 점입니다. 설명을 할 때 주로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은 적당히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해석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크리스 리처드스는 본인이 생각한 MSA의 여러 가지 패턴을 microservices.io 홈페이지와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이라는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도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군데에 나오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가장 공신력 있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뉜 것을 하나로 묶어 클라이언트가 호출하게 해주는 것으로 MSA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정의를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내면 무엇일까요? API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지금 이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모바일 앱이나 웹브라우저 혹은 외부 애플리케이션 서버 등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망에 있는 API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이때 API 게이트웨이가 인증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호출 가능한 API들만 공개함으로써 안전하게 내부 서비스를 보호해주게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외부 개발자는 내부망의 모든 API 호출 엔드포인트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하나만 확인하고 편하게 호출할 수 있는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되실 듯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조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정 정보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IO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책에 나오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정의는 위 도식과 같습니다. 앞서 본 것과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지요. 혹자는 별로 큰 차이 안 나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과 이 도식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클라이언트의 특정 비즈니스 요청을 받아주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고 내부 API들을 조합해서 호출한 뒤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앞의 것은 설정만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실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개발자가 명백하게 코드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드 작성은 쉽습니다. 자바 개발자라면 흔한 웹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웹 MVC나 웹플럭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액티브한 웹플럭스를 권합니다. 1차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에 API를 제공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나 넷플릭스 줄 같은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하는 로직을 직접 작성하고 응답 내용도 취사 선택하여 필요한 것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인증과 권한 기능을 붙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에 API를 제공해 줄 용도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요청, 응답, 라우팅은 하면 안 됩니다. 본인 경험상 실제 MSA를 하면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현재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림은 위 두 그림 중 하나일 텐데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보여드린 요청 응답을 단순 라우팅하는 그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의사소통과 실제 구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API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넷플릭스 줄과 같은 것을 지금부터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한 단순 요청, 응답으로 구성하는 것을 게이트웨이 라우팅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책에서는 이런 패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게이트웨이 라우팅 패턴이라는 용어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단순 라우팅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는 단순 라우팅뿐만 아니라 코딩을 통해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서 정의한 대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도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의 API 게이트웨이라는 용어의 경우 일부 다른 사람들은 엣지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이언트 어댑터 등의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는 BFF라는 용어도 대세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MSA 자체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못하고 다양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여기서 끝입니다. 위 두 그림을 보는 순간 딱 하고 그래 그렇지 하고 뭔가 떠오르신 분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 발표 내용을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왜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라는 게 어째서 단순히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한 단순 라우팅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혹은 왜 비록 올바른 API 게이트웨이 구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제가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A의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더 알아보기 전에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링 웹 MVC 기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은 이 그림과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계층입니다. 여기서 저장소에 접근하고 도메인 로직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계층이 외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비즈니스 계층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적합하게 변환해서 응답하게 됩니다. 프리젠테이션 계층에는 필터, 인터셉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층에서 AOP가 있고요. 이 둘은 역할이 비슷합니다. 필터 혹은 인터셉터는 여러 컨트롤러에 공통 적용될 로직을 실행하고 컨트롤러 코드를 호출합니다. AOP도 마찬가지인데 AOP는 보통 서비스나 그 외의 비즈니스 로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로직을 수행합니다. 이 둘이 하는 일을 횡단 관심사 처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로스 커팅 컨선즈라고 부릅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퍼스와드라는 것도 보이는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 로직의 조합일 경우 작성합니다. 이 퍼스와드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더라도 혹은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하지 않고 컨트롤러에 직접 퍼스와드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또 혹은 퍼스와드에 서비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더라도 어찌됐든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퍼스와드를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층형 아키텍처 혹은 계층형이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는 하위 모듈이 상위 모듈을 호출할 수 없고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을 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위 계층은 비즈니스 계층이고 상위 계층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계층은 절대로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호출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 클래스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런 계층형 아키텍처로 매핑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도식은 아마도 다른 데서는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MSA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비즈니스 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다시 강조하면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아닌데 내가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본 순간 어째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 라우팅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 곧바로 파악이 되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 API 게이트웨이를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한 라우팅 기반으로 변경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컨트롤러 코드와 퍼사드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횡단 관심사만 처리하는 필터 인터셉터만 남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컨트롤러와 퍼사드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2차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단순 게이트웨이 라우팅 패턴으로 내부 서비스를 외부 API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필터 인터셉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퍼사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 구성은 꼭 컨트롤러와 퍼사드 코드를 직접 개발자가 작성하는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계층 마이크로 서비스 API들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변환하는 용도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필터 인터셉터 AOP 같은 횡단 관심사를 처리하는 데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일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횡단 관심사 처리일지라도 말이죠. 사실상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도대체 왜 컨트롤러와 퍼사드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어째서 횡단 관심사 처리에조차도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 게이트웨이 라우팅을 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보안이 좋아진다는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인증을 한다는 것과 특정 API 호출 권한을 제어한다는 것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인증은 사용자의 로그인 여부를 체크해서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권한에 대해 많이들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권한에는 특정 API를 호출해도 된다, 만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API가 처리하는 객체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도 권한에 들어갑니다.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게이트웨이 라우팅 방식으로 사용하면 저 빨간색으로 된 객체 관련 권한 처리를 누락하게 됩니다. 단순한 예로 로그인 사용자에게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에서 get users user ID와 put users user ID는 허용하고 post는 금지했다고 봅시다. 보안이 강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그인 사용자 1번은 해당 API에서 1번 사용자의 객체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객체를 다루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지정할 때 HTTP 메소드와 URL 패턴이 일치하면 허용했지 패턴에 들어가 있는 값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수정까지 가능합니다. 심각한 보안 위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컨트롤러 코드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제는 간단하죠. 로그인 유저 아이디는 세션 역할의 쿠키에 저장되어 있고 이를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가 알고 있으니까 왠지 단순하게 유저 아이디 값과 로그인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비교해서 호출하지 못하게 필터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오더나 리뷰처럼 이와 같이 오더 아이디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수많은 API 호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로그인 사용자가 명백히 소유한 주문이 아니면 조회나 수정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모든 API 호출에 대해 소유 관계를 넣으면 일부 문제는 해소해 줍니다. 특정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능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많은 경우에 저렇게 소유 관계만으로 객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더 마이크로 서비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유저에 대한 정보를 API URL에 넣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오더 아이디만으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일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는 불편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방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착각 중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하나일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여러 개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떠오르시죠? 어드민은 모든 사용자의 주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게업주는 본인의 가게에서 일어난 주문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가 누구이든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배치잡이나 이벤트 컨슈머도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보는데 이것들은 시스템으로서 무제한의 데이터 접근권을 가진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속합니다. 또한 타사의 서버 애플리케이션 호출 지점도 프레젠테이션 계층입니다. 이 모든 경우를 미세하게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 제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계층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접근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요청을 받아주고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각자 코딩을 통해 권한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아마도 비즈니스 계층 자체에 저 모든 처리를 넣고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붙이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데 비즈니스 계층 서비스가 100개이고 처음에는 2개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2개의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더 추가됐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100개 다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자기들은 관심도 없는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권한 로직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과연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추가될 것 같냐고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배달원 프레젠테이션 계층, 고객센터 직원 프레젠테이션 계층, 고객사 직원 계층이 생각납니다. 또 얼마나 많이 추가될지 상상도 안 됩니다. 애초에 저런 권한 로직을 비즈니스 계층에 넣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계층과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모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취약점은 IDOR이라고 부르며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우한 형제들 권현준님께서 2022년 8월 우한 테크 세미나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평적 권한 상승은 로그인 사용자가 남의 객체에 접근하는 것이고 수직적 권한 상승은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취약점이 최근에 급부상한 이유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급부상하면서 함께 증가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 사용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수평적 권한 획득을 보여드렸으나 잘못 설계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수직적 권한 상승 문제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그 예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로직의 구현을 엉뚱한 위치에 전가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해서 절대로 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해도 단순 라우팅을 하게 되면 퍼사드가 필요한 경우에 엉뚱한 곳으로 로직을 전가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비즈니스 계층의 로직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호출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주문 서비스가 엉뚱하게 상품 서비스를 호출해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해서 내려주는 것처럼 본인의 비즈니스가 아닌 것에 대해 구현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세밀하게 쪼개진 비즈니스 로직 하나하나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큰 프레젠테이션 계층 로직을 직접 구현하게 전가하면 일단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UI 처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서버 개발자와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둘 다 밀도 높게 파악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로직 하나하나는 어떤 수를 써서든 보안 요구를 충족할지라도 그것들을 자유롭게 조합할 권한을 해커에게 내준 것이라 그 조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버그가 존재할 경우 모바일 앱은 각종 앱스토어 인증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할 때까지 시간 등 버그 해결이 잠시 동안 불가능해집니다. 보시다시피 특히 모바일 앱은 버그 대응이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자에게 전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혹은 위에서 말한 문제들 때문에 이 퍼사드 구현을 서버 측에 전가하면 퍼사드의 역할을 결국은 누가 됐든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때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특정 서비스 개발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로직 구현의 책임을 맡게 되고 해당 서비스는 본 서비스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불필요하게 복잡도 증가와 타 서비스들과의 결합도가 증가합니다.
본 역할도 아닌 타 API 네트워크 호출 증가로 인해 정작 본 서비스의 처리에 장애 유발 요인이 증가하고 특정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 게이트웨이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해당 API 게이트웨이만 문제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비즈니스 계층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호출하는 다른 모든 계층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여파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역할을 전가받은 서비스의 개발자들의 치솟는 복잡도에 개발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눈 이유 자체에 대해서도 반하게 되는 결정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책을 보면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스프링 웹 MVC, 웹 플럭스처럼 직접 웹 프레임워크로 개발하기와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처럼 라우팅과 직접 구현을 동시에 지원하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실제 예제로도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를 사용합니다. 즉 일부는 단순 라우팅, 나머지는 직접 구현하는 것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록 API 게이트웨이 패턴이 구현 가능하고 일부 단순한 API는 간편하게 라우팅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단순 라우팅을 하면 비즈니스 로직 개발자는 그때부터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잠깐 한눈 파는 순간 고객 정보를 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배달원 앱용 프레젠테이션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에서 유저 마이크로 서비스의 유저스 유저 아이디 API를 단순 라우팅했고 그 응답 객체도 단순 반환했는데 나중에 유저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발자가 별 생각 없이 유저스 유저 아이디의 응답에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한다면 배달원 앱을 통해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유저 마이크로 서비스 측에서는 모든 프레젠테이션 계층별로 서로 다른 사용자 정보 조회 API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비즈니스 계층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의해서 계속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 요청, 응답, 라우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말고 항상 응답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것만 정제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배달앱에서는 어차피 새로 추가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 괜찮다는 식의 안심은 금물인 거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보시다시피 게이트웨이 라우팅 패턴이 스며드는 순간 비즈니스 계층은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사용자 PC의 브라우저 등은 퍼블릭 인터넷망을 통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좀 빠를 수 있으나 어쨌든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의해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동일 프라이빗 망 안에서 서로 호출을 주고받는 서버 투 서버 호출에 비하면 성능 저하가 기본적으로 매우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 API 호출을 조합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호출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API 호출 결과가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과하게 크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없어서 추가 API 호출을 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논블로킹 IO, 리액티브하게 구현하여 성능 향상을 추천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넷플릭스 블로그에 나온 API 게이트웨이 예입니다. 여기서 넷플릭스 API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보면 되고 이 API 게이트웨이 서버가 다른 비즈니스 계층 서비스들을 패러럴하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단 한 번만 호출하고 있습니다. GraphQL로 이 문제를 해소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계층 마이크로 서비스에 GraphQL을 구축하고 이를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계층까지 노출하면 앞서 말했던 보안 문제들이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GraphQL도 API 게이트웨이 패턴에 따라 프레젠테이션 계층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절한 보안 처리를 해서 별도 구축해야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구현한다는 것은 곧 내부 비즈니스 계층 서비스가 모두 HTTP API로 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비즈니스 계층을 한번 밖으로 노출하면 프로토콜 변경은 어려워집니다. 내부적으로 성능 향상과 다양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gRPC, 메시지 큐, HTTP API, 기타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계층형 아키텍처의 일반적인 원칙을 무시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눌 때 비즈니스 계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애초에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는데 애초에 앱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증도 붙이고 권한 처리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계층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저장소 처리까지 합니다. 사실 그래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바로 이런 도식과 같은 형태를 띠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가 다른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를 호출하고 비즈니스 계층 API가 주문 비즈니스 계층 API가 없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계층의 비즈니스 처리용 API를 만들어서 호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컨트롤러가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형국입니다. 비즈니스 계층에 속하는 상품 서비스가 주문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호출하려면 필연적으로 주문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인증을 풀어주거나 단순화한 형태의 API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는 IDOR의 수직적 권한 상승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프라이빗망의 상품 서비스가 퍼블릭망의 API를 호출하려면 외부망으로 접속이 연결되면서 연결 지연이 발생합니다. 웹 방화벽에 의해 프라이빗망의 모든 호출이 단일 IP에서 오는 DDoS 공격으로 간주되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수직적 권한 상승에 취약해진다는 것은 잘못하면 해커가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API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층형 아키텍처의 기본을 어김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보안 문제와 네트워크 인프라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소드,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역할만 하듯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도 하나의 계층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의존관계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비즈니스 계층으로 흐르거나 비즈니스 계층 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즈니스 계층 간의 호출 시에도 서큘러 호출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된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호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코드를 짤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는 횡단 관심사에서도 사용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면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됩니다.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도 부릅니다. 불필요하게 서버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서버 비용도 증가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엔드포인트만 바라본다고 해서 좋아질 것은 크게 없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구현하게 되면 실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바라보는 API 엔드포인트 개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예로 배민 서비스라는 클래스 하나에 메소드가 수천 개 있다면 이게 정말 좋은 걸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필요한 API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문서들을 잘 모아두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로 라우팅을 하면서 엣지 기능, 즉 횡단 관심사를 처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대부분의 규모의 서비스에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가 별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넷플릭스가 2013년 주얼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내용을 가져와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라이언트 어댑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코드를 직접 짜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얼을 비즈니스 계층 API를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노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각각의 프레젠테이션 계층에 대해서 횡단 관심사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횡단 관심사를 보여주는데 흔히 생각하듯 인증, 정적 응답 처리, 카나리 테스팅, 스트레스 테스팅, 동적 라우팅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프레젠테이션 계층이 저 정도 용도가 필요하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위의 도식에 해당되는 아키텍처를 버린 듯한 내용의 포스팅이 최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계층을 GraphQL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참조 문서를 봐주세요. 비즈니스 계층에 속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API 서버에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경우로
이를 호출하는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 게이트웨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API들만을 호출 가능하게 제약하고 호출에 대한 로그를 남기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두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것을 다시 모놀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서비스 코드에다가 AOP로 어느 컨트롤러는 이 서비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고 어느 클래스는 호출 못하고 이런 것을 설정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특정 프레젠테이션 계층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 늘 철저히 보안 처리를 하고 싶다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절대로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는 비즈니스 계층을 프레젠테이션 계층으로 격상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AOP처럼 횡단 관심사 처리를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거나 혹은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 책 등에 나와 있는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의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마무리로 첨언하자면 제가 생각한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 가능하거나 그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API 게이트웨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